예, 방금 소개받은 정출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한번 제가 그 진주 촉성루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로 이렇게 큰 자리에 서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서게 된 것은 뭐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최석기 교수님께서 제가 평소에 존경했던 선배, 학계의 선배인데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거 한번 해볼 수 있겠냐고 그래서 뭐 자격은 안 되지만 한번 해보겠다 그랬더니 하여튼 신신당부하는 것이 여기는 보통 사람이 서는 곳이 아니다. 꼭 명심하고 준비해가지고 서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익히 명성을 이 유교대학 명성을 알고 있던 터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뭘 말씀드릴까 하다가 매월당 김시습을 이야기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매월당 김시습 선생에 대해서 아시죠? 뭐 처음 들어본다 뭐 이런 분 계실까요? 설마 진주에서 그런 분은 없으시겠죠, 그죠? 다만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진주하고 특별한 그 접점이 없어요. 특별한 접점. 그러니까 뭐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이 매월당 김시습 이분은 그 전국을 다 다니셨는데 진주는 안 와보셨네요. 그래서 저 전라도 남원에서 함양으로 해서 합천, 해인사로 해서 경주로 들어가셨는데 잠시 내려왔다 갔으면 할 얘기가 더 많을 텐데 진주는 안 들리셨어요. 그래서 할 얘기가 조금 적어졌고 저도 잘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분이 전국을 쭉 다니면서 가장 관심 있게 다녔던 곳이 큰 그 명산들임. 뭐 저 평안도에 있는 묘향산, 그다음에 강원도에 있는 금강산 또는 뭐 오대산, 뭐 설악산. 그래서 유명한 산은 다 다니셨는데 왜 지리산은 안 오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안 오셨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진주도 안 들리셨고 또 왜 지리산을 안 들리셨는지 잘 모르겠어서 오셨으면 참 오늘 할 얘기가 더 풍부할 텐데 이런 생각이 좀 아쉬움이 들었는데 그래도 워낙 중요한 분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 지리산이 뭐 천하의 명산인데 그 천하의 명산도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리산이 왜 이렇게 유명한 겁니까? 지리산. 좋은 산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좋은 산에 어떤 분과의 관계가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지리산 하면 남명 선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남명 선생보다 더 먼저 지리산을 명산으로 만든 분은 누구예요? 전필제 김정우직 선생님. 전필제 선생이 함양 군수 시절에 제자들하고 같이 이 천왕봉에 올라서 보름달, 그 추석 보름달을 보시고 그 기록을 쭉 남겼어요. 그래서 당신이 지리산을 올랐던 날짜별로 쭉 그걸 이제 유기라고 하는데 유두록이라고 하는 천하의 명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전필제를 사모하는 젊은 사림들은 나도 우리 선생님처럼 꼭 저 산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가서 그 산을 느껴보고 그 산에 대한 소회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전필제를 존경하는 많은 사림들의 젊은 사림들의 하나의 성지 순례 같은.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젊은 사림들은 지리산에 와서 지리산을 느끼고 가는 것 그리고 여기에 올랐을 전필제와 그 선배들 뭐 한원당이든 일두든 이런 분들의 자취를 느껴보는 것이 하나의 큰 보람처럼 그래서 지리산은 그 자체로도 명상이지만
그 명산이 되게끔 만들어준 분들은 역시 사람들이고 그 사람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진주 촉성로가 왜 중요하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 논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논계가 없으면 지금보다 진주 촉성로의 명성은 반의 반도 안 될 수 있어요. 밀양의 영남루에 아랑이라는 인물이 없었으면 지금 명성의 반도 못 나갈 겁니다. 사람이 자연과 만나서 그 자연은 무엇을 남기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연에 비하면 진짜 그 미세하기 이를 데 없는 작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사람이 그 자연과 교감할 때 비로소 그 자연은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리산을 천하의 명산으로 만든 것은 전필재 선생과 남명 선생이 만들어서 그 제자들은 늘 선생을 생각할 때마다 지리산에 오르고 거기서 선생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지리산 하면 꼭 전필재 선생과 남명 선생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아쉬운 거는 매월당 선생이 왜 지리산을 안 왔을까? 참 아쉽고, 비껴가지고 가야산 들려있었는데, 정착한 곳은 경주 남산, 금오산이라고 하는 경주 남산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또, 경주하면 매월당, 매월당하면 또 경주 남산이 이제 되는. 그래서 진주로서는 좀 인연은 없지만, 그러나, 매월당 선생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 실제로 이제 오늘 다룰 인물이 매월당 김십 선생의 젊은 비판 정신 이렇게 했는데 그 삶이 이제 59세까지 살으셨는데 59세면 어떻게 많이 사신 건가요? 적게 사신 건가요? 예전 당시로는 뭐 오래 사셨고 기록을 보면 술을 엄청 좋아하셨는데 술을 그렇게 많이 드시고도 59세 사셨으니까 뭐 많이 사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 또 이분이 또 도가에 굉장히 양생술에 굉장히 또 밝았던 분이거든요. 양생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59세밖에 못 사셔서 조금 너무 안 됐다.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셨는데 59년 동안의 그 삶 가운데 오늘 다 다룰 수는 없고 비판적인 젊은 시절 그러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세조의 왕위 찬탈이 있고 그 세조의 왕위 찬탈을 견딜 수 없어서 박차고 떠나기까지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또 2학기 때도 한번 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2학기 때는 돌아가실 때의 모습을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그 중요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그걸 다 다루려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시작과 끝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중간중간 그 중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젊은 시절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23살까지인데 23살까지도 굉장히 정말 드라마틱한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사실 23살 때까지도 다 말씀을 못 드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젊은 비판 정신, 하지만 23살까지의 삶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 문제적 인물인데 보통 우리가 문제야 하면은 사실은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부정적 의미가 많잖아요. 특히 여기 이 가운데 교직에 했던 분도 있을 텐데 제 문제야 하면 항상 말썽 피우는 문제야라는 뜻이에요. 사실 매월당 선생도 지금 우리는 뭐 대단히 존경하지만 그 당시에는 요즘 말로 하면 문제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저 문제다 문제.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학교에서 저도 교직에 있었습니다만 학교에서 문제라고 찍히는 그 학생이 정말 문제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학생을 문제아라고 지적하는 선생이나 또는 그 사회가 진짜 문제일 수 있어요. 실제로 문제아들 가운데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앞서 나가서 생각하고 깊은 생각 속에 행동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늘 이 사회는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안정된 시각으로 봤을 때는 문제하지만, 그러나 어떤 점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무뎌가지고 느끼지 못하는 거를 앞서서 행동하면 그 사람도 문제아가 돼버려요. 사실 조선 500년을 통틀어서 저한테 누가 조선, 보통 선비의 나라라고 하는데, 이 조선의 선비의 나라에서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냐, 한 사람만 꼽아봐라 라고 하면 뭐 진주 분들은 다 남명 선생 얘기하겠죠, 그죠? 뭐 다는 아니겠, 뭐 상당수 남명 얘기하실 거고, 안동에서는 뭐 퇴계 선생 얘기하실 거고, 밀양에서는 전필재 선생 얘기하겠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전국적으로 그리고 모든 선비들한테 강력한 영향을 준 한 사람은 매월당입니다. 연안 박지원 아니고요. 다산 정약용 아니에요. 이건 요즘에 근대 학문이 들어와서 새롭게 연암이나 다산의 학문적 의의를 발견한 거지, 중세 사회에서는 그분들은 그렇게 유명한 분들이 아니에요. 문제하게 문제였지만 지식인 내부에서 약간 이른바 실학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또 서울 중심에, 그러나 매월당 선생은 정말 전국구 인물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매월당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줬어요. 그럼 매월당 선생이 살아생전 뭘 했나? 뭐 했습니까? 살아생전. 전국을 떠돌아다녔어요.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그 매월당이 세종 때부터 성종 때까지 살았던 분인데, 조선왕조 실록에 살아생전에 단 한 번이라도 나올 거 안 날 거예요. 실록에 안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나와요. 돌아가신 뒤에,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 뒤에 성종 때 돌아가시고 연산군 지나서 중종 때 비로소 처음으로 언급된. 그러니까 살아서는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돌아가셔가지고 처음으로 실록에 등장하기 시작해요.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다 점점 이 매월당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미치광이 같았던 그 문제아의 그 내면을 읽어 나가면서 점점 그분이 그래서 그렇게 행동했고, 그래서 그렇게 전국을 떠돌아다녔던 거구나를 비로소 그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그래서 모름지기 유교를 공부한 선비라면 매월당 그분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지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 결정적인 계기는, 아까 산도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있는 교직에 있는 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교수가 어떤 선생이 위대해지려면 보통 무슨 얘기를 해요? 좋은 제자를 만나야 돼요. 좋은 제자를. 또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좋은 후손이 있어야 돼요. 후손이나 제자가 알아주지 않으면 잊혀집니다. 내가 죽고 난 뒤에 나를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제자나 후손이 있어야 비로소 나의 존재가 부각이 되는데, 아까 산이 그랬던 것처럼 매월당 김시습을 기억하게 만들어준 사람 누구였을까요? 어렵죠? 그런 그의 20살 어린
친구, 그러니까 20살 어린 친구가 있었어요. 추강 남효온 아십니까? 생육신한 사람이죠, 그죠? 생육신 6명인데 생육신 가운데 김시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남효온이 들어가죠, 그죠? 그 이외에 뭐 이맹전이라든지 뭐 성담소라든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생육신 2명을 꼽으라 하면 매월당과 추강 남효온인데 추강 남효온이 20살 어려요. 그런데 친구처럼 지냈어요. 그래서 이 추강 남효원이 이 미치광이 같이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욕하는 매월당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남겼어요. 근데 문제는 남효원은 매월당만 남긴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자기가 만났던 친구들 가운데에서 다 세상에 욕을 먹고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람들을 메모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짤막짤막한 인적사항과 가장 기억해야 될 만한 행동, 짤막하게, 길지 않고 짤막한 메모 형식으로 해서 책을 하나 얄팍하게 냈어요. 그게 사우명행록이라는 책이에요. 사는 스승사, 우는 벗우자. 스승이면서 벗신, 그러니까 좋은 친구는 나의 스승이잖아요. 그래서 사우는 보통 친구, 벗, 이런 사우명행록, 아주 이름날 만한 그런 행동을 기록했습니다. 그 가운데 사우명행록 가운데 가장 자세하게 기록한 사람이 매월당 김시습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이 추강 남효원 때문에 매월당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그냥 미치광이가 아니라 이런 사람이었구나 알게 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점 관심을 갖다가 결정적으로 소문이 퍼져나가니까 선조 임금이 궁금했어요. 도대체 매월당이 누군데 저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느냐. 그래서 그 당시 선조가 가장 믿고 총애했던, 그러나 때로는 멀리하기도 했던, 애증이 막 정말 총애하고 싶은 신하인데 너무 대들어. 그래서 멀리하고 싶은 제자 누구예요? 율곡 이이한테 도대체 매월당이 누구냐? 이 사람이 한번 삶을 자세히 정리해봐라. 그래서 선조 때 율곡 이이가 김시습 전을 지어서 왕에게 바쳐요. 읽으면서 그 왕이 명을 해가지고 그거를 삶을 기록에 바치다 보니까 이제 또 전국적으로 이름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리고 선조가 이런 사람이라면 그의 문집도 만들어줘라. 그래서 그의 삶과 문집이 선조 때 만들어지고 그 뒤에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제 뭐 여러 정치적 갈등이 있습니다만 서인에서 노론 전국으로 완전히 조선 후기는 가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율곡을 그 존경하는 많은 제자들, 가장 대표적인 제자들이 예컨대 뭐 송시열 같은 제자들이 나오면서 이른바 이제 우리 선생이 그렇게 높이 평가했던 매월당이라는 인물은 전국적인 인물로 되어 나가는데, 어쨌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매월당이라는 인물은 살아생전에는 아무도 몰랐던 사람이지만 사후에 오히려 발견되기 시작한 이런 사람이. 그럼 도대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이 문지하에서 모든 사람이 존경해 마지 않는 인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이번과 가을 두 번 짧은 계기입니다. 여러분은 마찬가지이실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자꾸 나이를 먹다 보니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게 살아서 뭐를 목표로 지금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 내 삶의 목표가 뭔가, 뭐 젊을 때는 예컨대 뭐 아파트를 가지고 좋은 뭐
직장 가지고 이런 것들이 뭐 나의 꿈이고 목표일 수 있지만 그런 것이 다 지난 이제 저나 여기 계신 많은 분들처럼 내 삶을 예컨대 내 삶의 목표가 남은 목표가 뭘까?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해볼 때 있잖아요, 그죠? 너무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문득 내 남은 삶의 목표가 뭔가 이런 생각 가끔 종종 하게 되는데 요즘 우리도 그렇지만 옛날 분들이야말로 아주 일찍부터 내가 살아서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나의 삶의 목표는 무언가 많은 고민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옛날 분들은. 우리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옛날 분들이 가장 이루고 싶은 것 뭐였을까요? 옛날 사람들이 가장 이루고 싶어 했던 뭐 많이 있겠지만 왕후장상 뭐 이런 거 있겠지만 부귀영화입니까? 부귀영화도 뭐 있을 수 있는데요. 참선비의 삶. 뭐 부귀영화든 또는 참선비의 뭐든 다 포괄될 수 있다면 내가 죽은 뒤에 내가 살았다는 것을 누군가 오래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누군가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큰 욕망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살아생전에는 뭐 부귀영화 누리고 그다음에 뭐 도덕군자라고 칭찬받지만 잊혀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매월당처럼 그 당대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점점 기억해 주는 사람이 많아지는, 평생 떠돌아다니는데 지금 돌아가신 지 700년 좀 지난 지금 진주에서 제가 막 이렇게 열을 내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 사람을 얘기하고. 매월당이 꿈에도 바랐던 것이긴 하겠지만 감히 이 정도까지 생각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매월당의 영원한 소망은 뭐였냐면 1000년 뒤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김시습 하면 떠오르는 작품이 뭐예요? 금오신화잖아요. 금오신화를 쓴 다음에 석실에다가 감추면서 지금 내놔봐야 사람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 1000년 뒤에 나를 알아줄 사람이 있을 거다. 이걸 가지고 라는 얘기를 했대요. 자신이 그 후대 전원임. 그러니까 매월당이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내 이름 석자가 1000년 뒤에 누군가 기억해 줄 것이고 그때 기억할 때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늘 내가 살아서 지금보다는 죽은 뒤에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이게 가장 중요했던. 그걸 어겼던 사람이 이제 연산군. 실록을 보면 신하들이 막 말리거든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역사에 기록된다. 연산군이 나는 역사가 두렵지 않다. 라고 막 공언을 했어요. 공언을. 그러니까 역사를 두려워하는 사람과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그래서 큰 겁니다. 매월당은 어쨌든 간에 살면서 자기의 그 마음을 알아주기를 정말 바랬는데 어쨌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죠. 그죠? 이게 매월당의 뭐 사진 없으니까 초상화인데 매월당은 자기의 그 얼굴을 스스로 그러니까 자화상을 그렸어요. 자화상을 기록은 2번 그렸다고 그래요. 젊은 시절에 젊은 자기를 한번 그리고 만년에 또 한 번 그리고 2번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자화상을 그린. 뭐 서양 미술사에는 자화상 그리는 참 많이 있죠, 그죠? 그래 어쨌든 우리나라에 이 자화상 그리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근데 요 두 가운데 어떤 게 더 자화상 느낌이 들어요? 왼쪽 게 좀 더 자화상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죠? 왼쪽 거는 이 자화상 원본은 지금 없어지고 원본을 그대로 베꼈다라고 하는 그것을 다시 판각한 거예요. 판각한.
근데 그 원본도 없어지고 원본을 그대로 모사한 그것도 없어졌고 요것만 남아있는 이게 가장 이른 시기의 모습인 것 같고 요 오른쪽 거는 닮았습니까? 요걸 보고 그린 거겠죠, 그죠? 비슷한 느낌은 들지만 뭔지 분위기가 좀 다르죠, 그죠? 어떤 분위기가 달라요? 약간 이거는 선비처럼, 요거는 뭐 스님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요거는 약간 선비 같은, 그죠? 채색한 분홍색 도포를 걸치시고 있는 모습이, 요거 현재 경주 기림사에 보관되어 있는 건데 이건 후대에 누군가 그린 것 같은데 이거는 실제로 분홍색 옷에다가 이미지도 스님보다는 약간은 그냥 선비의 모습처럼 좀 보이고요. 요거는 조금 고풍스러워서인지 몰라지만 조금 스님 분위기가 나는데 그래도 왠지 스님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안 되는, 어찌 보면 선비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스님 같기도 하고. 근데 우암송시열의 기록을 보면 자기가 처음 봤을 때 그 무량사, 그러니까 그 지금 부여고 옛날 홍성인데 홍성 무량사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그 절에다가 당신이 그린 자화상을 모셔놓고 영정을 모셔놓고 거기에서 제를 드렸어요. 무량사에서. 그런데 이제 사대부들이 그 매월당 같이 꼿꼿한 이 분을 스님한테 맡겨둘 수가 없다. 절에 맡겨둘 수가 없다. 그래서 이분은 스님들이 제를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 유생들이 제를 드려야 된다. 라고 해서 이 초성화를 가지고 지금 말하면 향유 같은 그 홍성 관아 옆에다가 청풍각을 짓고 거기다가 모시고 거기서 유교식의 제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초상화가 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목에 염주가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원본을 그대로 모사했다 하지만 그 모사하는 과정에서 염주는 그리지 않았다. 이게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 당신이 그릴 때에는 여기에 염주가 걸려 있는 전형적인 그냥 스님의 모습처럼 그렸는데 이것이 이제 일반 사대부들도 매월당을 생신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승려 모습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점차 이 매월당의 이미지가 승려의 이미지에서 유자의 이미지로 점차 변화되면서 염주가 없어지고 전형적인 스님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유자도 또 아닌 것 같은 반은. 그래서 나중에 다시 뭐 그래서 율곡이라든지 그 뒤에 그 매월당을 존경하게 된 유자들이 매월당을 어떤 인물로 보는가 하면 행색은 불교 행색을 했지만 그러나 실제 그의 마음은 유자였다. 그래서 심유적불 요 네 글자로 율곡이가 규정을 내렸어요. 심유 마음은 유자인데 상황이 불가피해서 행적은 불가에 의탁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심유적불이라고 하는 마음은 유자이고 행색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불자인 모습. 그러니까 이 초상화의 이미지하고도 거의 비슷한. 실제로 매월당집을 읽어보면 그건 분명하게 드러나요. 자기 스스로도 외모를 수염을 깎지 않았어요. 승려들은 이 털옥을 다 깎잖아요. 이 모든 근심의 씨앗 싹이라고 해가지고 자랄 때마다 깎아버리거든요. 그런데 매월당은 머리는 깎아서 불가에 의탁하고 그 불가의 이름 설잠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자기가 취했지만 그러나 나는 사나이 대장부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수염은 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분 스스로가 반은 불가에 의탁하고 반은 여전히 유자로 남아 있었던. 예를 들면 임진왜란 때 의승장에 총주의를 했던 사명대사도 마찬가지로 머리는 깎았지만 수염은 남겼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매월당은 방외인, 이 방외인은 뭐냐면 방이라는 게 뭐예요? 네모난 틀이거든요. 규범 안에 들어있지 않고 벗어나 있는. 그러니까 규범에서 벗어나 있는 정말로 삐딱한 문제아들. 물론 이건 기준이 유교적 기준이에요. 유교에서 벗어난 도교를 믿는 도사라든지 뭐 승려를 가리킬 때 방외인이라고 해요. 실제로 매월당은 자기 스스로는 방외인이라고 불렀어요. 스스로 자기가 나는 방외인으로서 방외에 참선하는 분들을 따라다닌다 할 정도로 자기 스스로 유교적인 틀 안에 있기를 거부했던, 그래서 벗어나 있는 방외인. 그러니까 유교의 틀을 벗어나 있는 인물인데 조선시대 이 유자 가운데 최고의 존경받는 유자는 이른바 사육신, 성삼문이라든지 박평면이라든지 뭐 유흥분 이런 그 많은 선비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선비가 이른바 사육신인데, 어떤 점에서 사육신보다도 더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 생육신들이에요. 어떤 일을 도모하다가 그것이 발각돼서 죽는 경우는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구테타, 정말로 구테타죠. 구테타를 일으켰다가 실패해 죽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런데 구테타를 일으킬 상황은 못 돼서 구테타에 가담 못했지만 내가 평생 그 정권과 내가 거리를 두고 살겠다라고 평생을 살기는 정말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 살아보면 느낄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죽은 것이 더 위대하다 하지만 살아서 자기의 마음을 잃지 않고 지킨다는 것, 그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사육신보다 더 우리가 존경해야 할 사람들은 이 생육신들이에요. 생육신 가운데 아까 말했던 추강이라든지 매월당 같은 이런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의 마음을 고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도 내가 그 불의의 권력과는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평생을 살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런 생육신으로, 그러니까 유교 국가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인물로, 그러니까 매월당은 이른바 방외인으로서 승려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반대로 그렇지 않다. 그의 마음을 봐라. 그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더 엄격했던 그런 선비의 전형이다 라고 보는 두 개 완전히 상반된 시각이 공존하는 인물이 매월당 김수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이 초상화가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승려의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유자 같기도 한, 이게 이제 율곡 선생이 쓴 김시습전의 맨 마지막 결론 해당 부분인데, 어떻게 칭찬을 했는가 하면 아마 이거는 유자로서 최고의 칭찬입니다. 뭐예요? 절의를 표방을 했고, 그 다음에 윤리, 선비로서 지켜야 될 윤리가 뭔지에 대해서 끝까지 부지 지켜나갔다. 그래서 그 뜻을 궁금해 보면 그 뜻은 해와 달처럼 빛날 것이고, 해와 달은 영원히, 물론 우주 멸망한 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와 달처럼 해와 달이 빛을 잃을 때까지 이 매월당의 뜻은 영원히 빛날 것이고, 이거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그의 풍성, 교화라는 것, 그의 교화를 들으면 나약한 사람들, 겁먹거나 비겁한 사람들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해서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입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확고하게 뜻을 다지게 만드는 이런 사람이네. 그러니까 그의 뜻은 영원히 빛날 것이고 그의 삶의 가르침은 모든 부끄럽게 사는 사람들한테 늘 따끔한 교훈이 되는, 그래서 100세의 스승이다. 100대가 가도 영원히 우리의 스승이다. 야, 이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죠? 이런 칭찬 듣는 건 대단한 건 100세의 스승.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전국 돌아다녔는데 100대의 스승이라고. 아마 지하에서 매월 땅은 자기 친구 남효원, 그 다음에 율곡 이기한테 진짜 감사해야 돼요. 이 두 분이 없었으면 우리가 그를 그렇게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100세의 스승이라고 칭찬은. 근데 한문 전통에 밝으신 분은 요 구절을 읽으면 아, 율곡 이기는 이 구절에서 지금 누구를 떠올리고 있다. 혹시 매월 땅을 누구랑 견주고 있다. 이게 떠오르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공자님? 공자님은 뭐 지금 우리는 그렇게 떠받들지만 요 100세의 스승이다. 그리고 나약한 사람들의 이 뜻을 확고하게 만들어준 100대의 스승. 이거는 누굴까요? 남명선생. 그보다 훨씬 전에 뿐입니다. 주자? 아니고요.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냐면 사마천이 했던 말이에요. 사마천 한나라 때잖아요. 한나라 때 물론 사마천이 공자를 굉장히 높였어요. 그러나 공자보다 더 높은 성인의 반열로 올린 사람이 누구냐면 백이숙제입니다. 백이숙제. 바로 백이숙제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사마천도 아시잖아요. 사마천 사기란 책을 썼잖아요. 사기란 책을 썼는데 한나라 무제 때 그 지난날 역사를 썼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사마천은 궁형을 받았어요. 큰 죄를 져가지고 사형에 처해져야 되는데 한 무제가 그 재주를 아까워해가지고 너 죽을래? 아니면 목숨을 살려줄 테니까 뭐를 내놓을래? 이거 알아야 되는데요. 뭐를 내놔야 돼? 자기 생식기를 내놓을래? 선택해. 그런데 남자로서 생식기를 자른다는 형벌을 받는 이걸 궁형이라고 하는데, 궁형을 받는 건 죽는 것보다 창피한 일인데 사마천은 궁형을 택했어요. 나는 살아야 되겠다. 왜? 우리 아버지가 했던 일이 있어요. 그 일을 내가 하고 죽어야 돼. 그래서 나 부끄럽지만 살아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싶다. 궁형을 선택해서 궁형을 당했어요. 생식기가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의 작업을 이어가서 만든 불후의 역작이 바로 사기라는 책입니다. 저는 뭐 역사 전공은 아닙니다만 우리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서를 꼽아라 하면은 반드시 몇 손가락에 들어가는 역사책이 사기라는 역사책입니다. 사기. 근데 사기라는 역사책은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을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 사기. 역사를 서술하는 방식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 뭐예요? 시간의 순서에 따라 쭉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이에요. 그걸 편년체라고 합니다. 편년체. 공자님이 편찬했다고 하는 춘추 같은 시간에 따라서 역사를 서술하는 방식이에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사마천은 그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자기만의 독특한 역사 서술 방식을 고안을 했어요. 그것이 사기라고 하는 기전체 방식이에요. 기전체. 기전체 뭐냐면 본기가 있고, 본기는 황제의 순서에 따라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편년체의 방식 역사를 서술해요. 그다음에 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기와 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그 안에 뭐 표라든지 또는 지라든지 있지만 세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본기와 열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역사를 기술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삶을 기록한 열전이라고 있어요. 열전. 열전의 뜻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전을 쭉 늘어났다. 어떤 한 삶을 늘어났던 방식인데 이게 왜 위대한 역사소설 방식이냐. 그 사마천의 문제의식은 뭐였냐면 이렇게 시간에 따라 쭉 역사를 서술하는 것 하다 보면 역사의 주인이 누구예요? 시간이에요. 그럼 역사는 누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역사는 누가 만드는 거죠? 사람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의해서 어떤 위대한 역사의 족적을 남기는 사람들의 삶이 토막나 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컨대 아무 위대한 사람에도 무슨 왕 몇 년에 뭐 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한참 없다가 몇 년에 뭐 했다. 그래서 내 삶이 그냥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사마천의 문제의식은 이 역사의 주인인 인간을 시간에 의해서 이렇게 재단해서 잘라버리는 건 안 되겠다. 그 사람을 온전하게 드러내줘야 된다. 자르지 말고. 그래서 그 역사를 시간적으로 쭉 사건별로 쭉 정리한 다음에 이 역사를 움직여 나간 사람들을 뽑았어요. 자기가 그 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나라 무제까지 어떤 사람이 우리가 이 역사를 움직여 나간 사람들인가를 뽑아냈어요. 물론 그건 사마천의 주관적인 판단이겠죠. 뽑아냈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죠. 이제 이른바 흔히 말하는 역사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야, 근데 뭐 진주 시내를 대표하는 세 사람 꼽아봐라. 아마 사람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죠? 그건 그 사람만의 독특 관점들이 개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뽑아냈어요. 뽑아냈는데 뽑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 나름대로 뭐 자기는 공정하게 뽑았다 하지만 뭐 다른 사람이 비판할 수 있고 하는데 그런 어쨌든 간에 자기가 뽑고 뽑은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제 이 순서예요. 순서. 근데 밀양에 뭐 진주에 3명 골라봐. 고를 수 있지만 그 중에 누가 1번이야? 더 어렵잖아요. 그죠? 중국 그 긴 역사 속의 인물들을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지만 그 선정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누구를 1번으로 할 건가? 이런 정치로 말하면 뭐 비례대표 1번을 누구 줄 건가? 상징이잖아요. 상징. 사마천은 그 1번을 누구한테 줬을까요? 누가 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사마천은. 백이와 숙제. 백의 숙제를 1번으로 뒀어요. 1번. 백의 숙제가 뭐한 사람이에요? 뭐 너무 쉬운 질문이지만 예? 쉬운 질문이죠. 쉬운 질문이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죠. 그죠? 백의 숙제는 아이고 이러다가 정말 이거 수양산에 들어가서 굶어 죽었단 말이에요. 그죠? 고사리 먹다가. 그죠? 근데 왜 들어갔어요? 수양산에? 왕줄을 치려고 하니까 박사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죠.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를 정벌 하려고 했는데 그 소식을 들은 백의 숙제 형제가 찾아가가지고 말꼬리를 잡고 가면 안 된다. 2가지 이유가. 첫 번째는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도 안 지났는데 아버지가 문왕이잖아요. 이 상중에 군대를 일으키는 건 불효이다. 그리고 주나라 문왕이나 무왕은 다 은나라의 신하였어요. 신하가 임금을 치는 것은 불충이다. 그래서 불효와 불충을 들어서 말꼬리를 잡고 울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 누가 이른바 강태공이 무왕한테 쟤들 말 들으면 안 됩니다. 가십시오. 해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그 은나라를 무너뜨리고 은나라의 마지막 그 임금 주임금을
죽이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주나라잖아요. 주나라. 근데 보통 유교에서 역대 성군들이 있잖아요. 성군들. 성군이 있는데 요, 순, 우, 탕. 그래 누구예요? 문왕, 무왕. 그 다음에 주공, 공자. 문왕과 무왕은 성군이에요. 성군. 왜 성군이에요? 은나라의 그 주 임금의 그 폭정을, 그래서 그 폭정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구제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문왕과 무왕은 우리 육아 사회에서는 성군에 반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군에 반열했던 사람의 행동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백의와 숙제잖아요. 그죠? 딜레마 아니에요? 딜레마. 이걸 잘 이해하셔야, 오늘 매월 동안 잘 이해하시는 건데, 어쨌든 이 문왕과 무왕의 그 행동은 나중에 맹자도 얘기하잖아요. 제자가 물어봤잖아요. 신하가 임금을 치는 게 정당합니까? 그때 맹자가 뭐라고 했어요? 신하가, 그러니까 어제 무왕이 신하인데, 주의 신하인데, 신하가 임금을 벌하는 게 과연 맞는 일입니까? 정말 구태타가 맞습니까, 이거?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나는 포악한 사나이를 죽였다는 말은 들었지만 임금을 벌였더만, 왜냐면 걔는 임금이 아니다. 이미 1000명이 떠나갔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맹자의 그 중요한 역성혁명, 그 맹자라는 책이 갖고 있는 가장 폭발적인 힘은 뭐냐면 그 역성혁명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면 이미 1000명이 없었다고 간주하고 걔는 벌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역성혁명을 인정한 책이에요. 무서운 책이죠. 그래서 사실 그 맹자는 조선을 만든 책이기도 해요. 그 맹자의 뭐 감동을 엄청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삼봉 정도전. 정도전이 맹자를 정독을 했어요. 정독을 했습니다. 그 책을 처음 봤습니다. 그 책을 처음 소개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역사의 아이러니하게도 자기가 가장 좋아했던 선배 포은 정몽주가 그 책을 소개해 줬어요. 정도전이 염효사라고 있는 상황당에서 영천에 가서 염효사라고 있었는데 그때 선배인 정몽주가 염효사리 하면서 이 책을 한번 봐봐라. 내가 이 책 봤더니 정말 좋은 책이더라. 보여줬어요. 삼봉이 처음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 책을 하루에 반장씩 읽었다는 거예요. 염효사리 하면서. 거기서 맹자 가장 핵심이 뭐냐면 역성혁명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책을 소개해 준 정몽주는 나라가 그렇게 썩었어도 고려를 지켜서 새롭게 만들어야지. 지금 말하면 개선을 해야지. 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정도전은 바꿔야지. 갈렸어요. 바로, 쉬라고 지금. 그래서 어떤 그 맹자라는 책이 중요한데, 아까 말했던 백의숙제는 주나라의 그 설립자인 무왕의 행동을 막았던, 오히려 어찌 보면 그 성군의 행동을 막았던 사람이고 그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수양선에 들어가서 굶어 죽었어요. 그 사람이 백의숙제가 한 일학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마천은 그 백의숙제를 제1번으로 뒀어요. 1번. 왜 그게 1번인가? 살아서 한 일은 그것밖에 없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1번을 뒀는가? 요거는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늘 요령이 없어가지고 시간을 잘 못 지켜요. 막 말하다 보면 막 딴 데로 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줄기는 잡을 테니까 다만 시간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러다간 못 끝날 것 같아 걱정인데요. 요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율곡은 어쨌든 간에 그 백의숙제는 그러니까 사마천이 그 중국 역사를 통틀어서 자기 살 때까지 가장 문제적인 인물로 백의숙제를 일본으로 놨어요. 놓은 이유는 뭐냐 하면 백의와 숙제처럼 그렇게 유교에서 말하는 효를 지키려고 했고 그 다음에 충을 지키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간절한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 수양성에 들어가서 고사리케 먹다 굶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도둑이 도척이라는 가장 유명한 도둑이 있는데 천하의 몹짓을 다 했는데 얘는 천벌을 받기는커녕 오래 살았고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죽었어요. 사마천은 그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자기 역사를 몇천 년의 역사를 쭉 서술하면서 가장 의문스러운 점은 도대체 역사에 이른바 하늘에 그 공정함이 있다 하는데 이른바 착한 사람한테는 복을 주고 악한 사람한테 벌을 준다는 것이 망고의 진리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내가 역사를 기술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 오히려 착한 사람은 평생 불행하거나 비참하게 죽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평생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 도대체 이 하늘의 뜻이 뭐냐. 이게 사마천 역사를 쭉 서술하면서의 맨 마지막에 궁극적인 질문. 과연 하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만약에 하늘의 뜻이 정말 있었다면 백의 숙제한 사람 저렇게 죽게 놔둬야 되겠는가. 또 도적과 같은 저런 놈을 그냥 저렇게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 죽게 만들어야 되겠는가. 이게 사마천이 사계에서 던지는 우리한테 질문. 그건 영원한 질문이죠. 이게 위대한 겁니다. 그 질문을 처음 한 사람이 사마천. 그 역사적 질문은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늘이 안 무서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늘을 그래도 무서워하는 사람. 언젠가는 하늘의 뜻이 구현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육아의 위대함은 바로 그렇게 하늘의 뜻이 어긋난 것처럼 보이는 백의와 숙제 같은 사람들 또는 매월당 같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그 사람을 그렇게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끊임없이 역사에 불러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끊임없이 얘기해 줍니다. 옛날 분들이 가장 위대한 점은 그런 역사적 잘못된 사실을 요즘 우리들은 뭐 세상 다 그런 거지 하고 넘어가지 않았어요. 넘어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그 잘못된 것을 바꿔야 된다. 예를 들면 사육시는 그 당시에 역적들이었어요. 역적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역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러나 뜻있는 선비들은 그 뒤에 끊임없이 틈만 나면 임금한테 그분들은 역적이 아닙니다. 충신입니다. 역적을 충신으로 만들어내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분들은 거의 300년을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결국 그래서 숙종 때 복권이 되고 최종적으로 정조 때 국가적으로 큰 의식을 치러가지고 그래 요즘 왕사람이 유행인데 단종 정식으로 노상군이 아니라 단종으로 복위시키고 그 단종을 위해서 죽었던 사람들을 다 충신으로 다 국가에서 신원을 회복해서 복권시켜줬어요. 300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은 몇 년만 돼도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불의한 사건이 있어도 몇 년만 돼도 잊어버리는데 옛날 분들은 끊임없이 역사가 바로잡히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역사는 후대의 거울이기 때문에 지금 잘못해놓으면 영원이건. 그래서 그런 점에서 백의숙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름 없이 죽어갔던 사람인데 그걸 끄집어낸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천의 사기. 사마천이 끄집어내서 이 백의숙제를 역사적인 문제적 인물로 만들어냈고 그 뒤 모든 뜻 있는 선비들은
불이한 현실을 봤을 때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도척과 같이 그냥 편안한 삶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평생 굶주리더라도 백의숙제의 길을 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잣대가 됐다. 그래서 이 나약한 무리들을 다시 일깨워주는, 예전 우리 독립운동했던 분들, 만주로 망명했던 분들, 다 그분들 자기 삶의 롤 모델을 백의숙제로 생각해요. 그래, 내가 일제라고 하는 이 치욕적인 오랑캐한테 내가 살 수는 없어. 내가 백의숙제가 수양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 눈몰아치는 만주를 가서 살더라도 내가 그들을 영합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삶의 지침이 되는, 그래서 이 나약함을 일깨우는. 그래서 백세의 스승이라고, 백의숙제는 동아시아에서는 영원한 백세의 스승입니다. 공자님은 뭐 소왕이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백세의 스승할 때는 이건 백의숙제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율곡은 중국에 백의숙제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매월당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엄청난 거죠, 그죠? 이 동아시아의 최고의 존경받는 인물인 백의숙제에다가 견줬으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인, 율곡은 그 뒤에 서인과 노론이 가장 떠받던 종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사회를 움직여 나갔던 사람들의 가장 큰 어른이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 뒤에 뭐 우암 송시열이든 이런 사람들이 다. 근데 이제 이황 선생은 아주 하찮게 봤습니다. 아주 하찮게. 그 당시 이제 매월당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어떤 사람은 중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율곡처럼 이렇게 하니까 궁금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그래서 스승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스승한테 물어봤어요. 이황 선생한테. 선생님, 매월당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했더니 일종의 이인, 이상한 사람이다. 그래서 세근행괴하는 부리. 세근행괴는 이게 중용에 나오는 군자가 가장 경계해야 될 사람입니다. 색은 찾다, 은은 숨어요. 숨어 있는 것을 굳이 들쳐가 찾아내거나 행괴, 괴이하게, 지금 말하면 뭐 눈에 띄게 막 튀는 애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행동하는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이른바 중용의 도를 걷지 못한 이런 사람으로 퇴계 선생은 평가를 했어요. 이 율곡과 퇴계 선생의 평가가 상반됐습니다. 상반됐습니다. 그러나 뭐 많은 분들은 율곡의 평가를 따르고 있고, 물론 이제 이게 맞아 틀린 건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남명 선생은 찾아보니까 평가한 게 없어요. 평가한 게 없습니다. 아마 남명 선생은 뭐라고 평가했을까? 모르겠습니다. 성향상 그럴 수 있다. 당신도 그렇게 불의한 정치 현실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퇴계 선생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것 같은데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곁다리로, 내가 전필정우소를 오랫동안 그 남해 연구소를 내가 본따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밀양에서 연구소를 오래 운영을 했었어요. 설립도 하고 제가. 그래서 그냥 남명의 고장에 와서 이 전필 선생에 대해서, 이 퇴계 이황 선생이 이 매월당은 세근 행괴의 물이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그 당시 또 많은 제자들이 전필지는 어떤 분입니까라고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도 긴 역사가 있는데 그건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제자들은 아주 부정적으로 전필지를 평가했고,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한 분은 남명 조식. 남명 조식 선생은 정말 부정적으로 평가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기회에 거기에 대해서 남명 선생이 왜 이렇게 전필지를 부정적으로 받는가에 대해서는 뭐 별도의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근데 분위기가 그 당시에는 한원당생을 띄우고 스승인 전필을 내리고 이런 분위기가 컸던 것 같은데, 퇴계 선생이 그 제자들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마지막 정론으로 전필제 사무는 백세의 이름이 났다.
그러니까 전필 선생의 그 스승과 제자의 그 이 문화는 100세. 이것도 엄청난 칭찬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전필 선생은 그 한원당이라든지 일두와 같은 그 기라성 같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엄청 많거든요. 제자들이요. 그 제자들을 키워낸 그 공을 100대에 있을 만한 것이다라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문을 통해서 도학으로 그 제자들을 이끌어갔다라고 이제 말한. 그래서 여러분도 뭐 처음 보신 분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전필 선생이 이런 분이다. 근데 어쨌든 왜 남영 선생 그렇게 전필 선생이 못마땅했는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매월당 하면 이제 매월당의 삶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던 그러니까 추강 남현의 짤막한 기록, 그 다음에 선조 때 율곡 이에 좀 자세한 전이 있는데 그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애를 알 수 있는 거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그건 나중에 50대 만년에 그러니까 그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저기 강릉 쪽에 이제 살았는데 거기에 그 지금의 양양 부사인 유자한이라는 사람이 이제 너 이러지 말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네 뜻을 좀 펼쳐봐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해서 다시 세상에 나갈 것을 권유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매월당이 그런 제안을 받고 자기가 다시 세상에 나갈 수 없는 이유를 5가지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는 장문의 편지를 보내요. 그 진정서를 보내는데 자기의 정을 펼친 편지를 보내는데 거기에서 자기의 어린 시절 얘기를 비교적 아주 자세하게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자기가 했던 얘기가 가장 뭐 정확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일기만큼 그 위험한 자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일기가 가장 정확한 기록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도 일기 써봐서 알겠지만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기억에 남기도 하고 일부러 그렇게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일기도 굉장히 주관적인 자료들이긴 해요.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객관적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자기 스스로 밝힌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매월당 김시습하면 5세 신동 많이 들어봤죠. 5살의 신동이라고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5세 신동. 태어나자마자 1살 때 외할아버지한테 천자문을 배웠다. 그래서 말보다 글을 먼저 배웠다. 자기 스스로 얘기하고 있어요. 2살 때 초구. 여기 초구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초구, 추구. 유명한 식구들 뽑아가지고 가르치는 추구. 그 다음에 당현, 송현, 시초. 정확한 책은 뭔지 모르는데 뜻은 당나라와 송나라 때의 현인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쓴 식구들을 뽑은 책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의 작법에 대해서 2살 때부터 공부를 그러니까 글자 배우고 그 다음에 바로 시를 배우는 거예요. 시를. 이것도 참 대단한데요. 전 세계에서 시를 잘 써가지고 성공하는 벼슬을 받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시를 높이 받는가? 시 한 수 잘 쓰면 출세하는 거예요. 그죠? 할아버지가 그거 알았죠? 그래. 시를 잘 써야 출세할 수 있어. 라고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아직 이때는 잘 몰랐을 때예요. 그러니까 시를 잘 쓰는 것이 고려 때에는 완전히 대빵이었고요. 고려 때는. 그런데 시를 잘 쓰면 뭐 장원급제를 하는데 시를 잘 썼나 못 썼나를 채점 매기는 거는 채점자의 주관이 엄청나게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 고려 후기 말에 시험 제도의 이 부정부패는 말할 수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선생한테 잘 보이면 근데 문제 출제자 그다음에 채점한 잘 보이면 뭐 시라고 하는 게 뭐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잣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름아름 그래서
고려시대의 가장 큰 지식의 병폐 가운데 하나 뭐냐면 좌주 문생과의 관계예요. 좌주는 이른바 문제 출제와 채점한 사람. 문생은 그때 급제한 사람. 내가 뽑아준 사람이죠. 평생 가면. 그래서 좌주 문생의 관계는 부자 관계보다도 더 무섭다 할 정도로 좌지우지하는. 근데 나라를 뒤집어 엎은 정도전에 보니까 이게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거 시험 제도를 없애버렸어요. 시 가지고 한 거 없어. 그다음 뭘 보겠다. 누가 사서 오경을 잘 아는가. 이거 가지고 뽑아야 된다. 그래서 정도전이 나라를 뒤집어 엎은 다음에 그 태조가 즉위 교서를 발표하는데 제1조 우리나라는 천자국이 아니다. 제후국이다. 제2조 고려의 왕족들은 특별대우 잘 대우해 준다. 처벌하지 않고. 제3조 뭐예요? 과거제도의 개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과거제도 개편은 지식인들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뭐 시집구 이런 이거 음풍농을 안 되고 이제는 얼마나 공자님의 말씀 사서 오경을 잘 아는 사람인가를 가지고 관료를 뽑겠다. 그래서 과거 시험 제도의 일대 개편. 그래서 고려시대의 이 시를 가지고 하는 이른바 진사시를 폐지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오로지 이제 생원시, 지금 말하는 생원시에서 강경, 누가 사서 오경을 잘 외우는가. 강경심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태조부터 시작해서 쭉 되는데 계속 그렇잖아요. 경전만 달달달달 외운다고 좋은 사람 아닙니다라고 계속 항의가 들어가고 해서 결국 세종 때 세종이 그러면 좋다. 절충하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진사시와 생원시로 분리하자 그러면. 그래서 경전을 잘 아는 사람들은 생원시를 통해서 문과로 가고 그다음에 문장을 잘 짓는 사람들은 진사시로 해서 문과로 가고 그래서 생원시와 진사시가 나눠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세종 20년입니다. 세종 20년. 바로 어떤 제도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많은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밑에서. 외할아버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앞으로는 이제 경전 외우는 시대가 아니라 시 잘 짓는 문장 능력이 더 중요한 시대가 다시 돌아와. 고려 때처럼. 실제로 그래서 진사시가 부활되고 진사시에서 그때 1회 진사시의 합격자 신숙주, 서거정 이런 사람, 이승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조선 시대를 움직여 나갔던 성종대를 움직여 나갔던 인재들이 다 그 진사시 출신들이에요. 정말 이제 진사시 시대가 되고 조선 후기 가면은 생원시는 안 알아주죠. 다 진사시를 알아주는. 그러니까 시를 잘 쓰는 문장 잘 쓰는 거 가지고 출세할 수 있는 시대가 조선 시대였고 아마 외할아버지는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나옵니다만 그 어머니도 더 대단했죠. 어머니도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들었겠지만 그래서 맹자 어머니처럼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가지고 어디서 태어났어요? 김세습이. 어디에서 태어나요? 서울인데 어디로 이사 갔냐면 성균관 북쪽 이사 갔어요. 성균관 북쪽에. 그러니까 성균관은 지금 서울의 회화동 거기잖아요. 그 성균관 근처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너는 앞으로 계속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요 대학에 들어가야 돼.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한테 이게 선행 학습을 외할아버지한테 배웠죠. 외할아버지니까 지금이야, 지금은 이제 바뀌었죠. 다 실감하실 텐데, 뭐, 애들을 다 남자 두 놈인데, 다 결혼을 시켰는데, 요즘 뭐, 친할아버지 인기 없잖아요. 그죠? 저는 딸이 없어가지고 다 이제 며느리밖에 없는데, 그 당시는 예전에, 이 당시만 하더라도, 장가를 가는 거였어요. 장가를 여자 집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면 나를 길러주는 거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나를 키워줘요. 지금 요즘처럼 다시 이제 다시 돌아간 거 옛날로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때는 외할아버지가 더 중요해요. 친할아버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친할아버지는 그래서 외할아버지한테 다 자란 다음에 어른 되면 그때 비로소 자기 본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율곡 이이가 고향은 어디예요? 제 고향은 파주잖아요. 파주인데 어디서 주로? 강릉. 강릉 외갓집이잖아요. 저기, 그죠? 거기서 자라서 신사임당 그 엄마 집에 가서 살았죠. 그죠? 옛날부터 다 그래요. 다 그랬어.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할아버지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는 조선 후기 잠시였고 지금도 이제 외할아버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할아버지 배우고 그 다음에 5살 때부터는 이제 지편전 수찬 이계전한테 중용 대학을 배웁니다. 이계전 하면 누군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이계전 하면 모근 이색의 손자예요. 모근 이색의 손자입니다. 지금도 뭐 가문이 중요하지만 예전에야 이 가문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거든요. 조선 전기의 지식인들은 다 모근 이색의 제자라 봐도 돼요. 모근 이색과 양촌 권근 이 두 사람의 다 제자들이 대단한 집안에 그러니까 어떤 스승한테 배웠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모곤 이색의 손자한테 직접 5살 때 중용과 대학을 배웠다. 그리고 그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그 장안에 신동이 태어났다는 소문이 들리고 그래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좌의정 허조는 태종의 절친이에요. 친구입니다. 와서 직접 확인해보고 이야 대단하다 정말. 예. 그래서 결국 세종이 불러와 봐라. 세종이 직접 테스트한 다음에 참 대단하다. 그 아버지한테 얘를 잘 키워라. 내가 나중에 잘 쓰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다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김시습을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오세 신동이라고 불렀다. 자기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살 때까지 대사성, 그러니까 성균관 대사성이니까 지금 하는 서울대학교 총장 한테 직접 논어, 맹자, 시경, 서경, 춘추 배우고 사성이면은 종 3품이던가요? 지금 하는 교감쯤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윤상 하면은 이 경학에 대해서 또 주역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분한테 얘기와 주역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계전이라든지 대사성이라든지 사성 같은 최고급 선생들한테 수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보통상 상상할 수 없는 수업을 아주 어린 시기에 배웠고 14살 때부터는 사서라든지 제자백 이런 왜냐면 성에서 안 가르치니까 그건 혼자 공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 문제는 15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3년생을 치르는 동안에 자기를 정말 애지중지했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또 상중에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15살, 정말 장래가 촉망되던 15살, 요즘 말로 하면은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 얘기했죠, 그죠?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사춘기 때 가장 나를 두려웠게 만들었던 게 뭐예요? 사람마다 좀 다른가요? 대부분 비슷하던데 내 친구들하고 물어보면 그때 비로소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게 돼요. 죽음은 그래서 그때 저 같은 경우도 계속 죽음에 대한 공포. 내가 무슨 병에 든 게 아닐까? 뭐 이런 그래서 그때 삶과 죽의 그 전까지는 뭐 죽는 거 잘 몰랐다가 그때 비로소 죽음의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 시기가 저의 경우도 사춘기 때였는데 많은 친구들이 그랬더라고요. 바로 그 시기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염묘살이를 혼자 하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겠어요.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런데 유교에서는 삶과 죽음의 문제를 간단하게 보잖아요. 그죠? 사람이 죽으면 그냥 끝이에요. 혼은 올라가 버리고 백은 땅으로 사라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에서 그렇지 않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윤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문제라는 것이 죽음의 공포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배웠던 거는 그래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산다는 것은 기가 모여가지고 그냥
살다가 죽으면 흩어지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뭐 저승, 뭐 지옥 이런 거 없어라고 하는 게 신유학이에요. 제가 쭉 공부했던.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하면서 죽음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되고 과연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유교의 가르침이 맞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단지 엄마가 죽어 슬펐다 이 문제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걸 고민하는 순간 성리학이 절대적 진리라고 생각했던 젊은 이 김수집에게는 일대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까지 실제로 따지고 보면 불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10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근데 고려 멸망하고 정도정이 등장해가지고 불교 안 돼. 그래서 유교 믿어. 내세 없는 거야. 그래서 벼슬하려면은 과거 준비 때문에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이 1000년을 이어온 이 불교적 세계관은 그렇게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벼슬하기 위해 자기는 불교 신자가 아닌 척 했지만 실제로는 다 마음속으로는 불교에 대한 이 궁금함이라든지 또 불교적 세계관 속에서 살았어요. 매월당도 이제 본격적으로 젊은 나이에 고민하게 되면서 유교에서 말하는 성리학에서 말하는 내가 배워온 이 지식이 정말 절대적 진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기간이 3년상 기간이고 그거를 확연하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이 홀로 서울집에서 자기 치른 다음에 자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18살 자기 집에서 친구들과 과거 공부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자기가 밝히지 않았어요. 유저한테 얘기하지 않았는데 다른 기록을 찾아보니까 요 모친상이 끝난 뒤에 바로 서울 집으로 온 게 아니고 저 전라남도 순천에 있는 큰 산이 있죠. 조계산. 거기 큰 절이 있어요. 송광사가 있습니다. 송광사의 하한거 기간에 거기에서 유명한 고승하고 같이 지내면서 많은 시를 주고받은 게 문집에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모친상 당한 다음에 바로 집에 돌아와서 과거 공부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는 극심한 정신적 방황. 그래서 저 남도 끝에까지 내려와가지고 설준과 만나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그러나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과거는 봐야지 라고 해서 과거를 보러 올라왔어요. 요 행적은 누구랑 비슷하냐면 바로 율곡이이와 매우 비슷합니다. 매우 비슷해요. 율곡이이가 매월당의 마음을 그리 잘 헤아릴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젊은 시절과 너무나 같았던 거예요. 율곡이이 선생이 살아생전 물론이고 그 뒤에도 무수히 비난받았던 일이 있잖아요. 뭐죠? 불교. 금강산에 들어갔다라는 것. 금강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1년 반, 내가 최고 보니까 한 2년쯤 되는 것 같아요. 2년 정도. 들어간 건 확실하고 본인도 얘기해요. 다만 문제는 머리를 깎았느냐, 안 깎았느냐. 이게 논쟁이 되는데, 그건 증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안 깎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 2년 들어간 것 때문에 그 뒤에 계속 탄핵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문매도 배양 쫓겨났다가 뭐 온갖 수난을 겪는데 왜 금강산 갔던 거예요? 자기 어머니 신사임당에 돌아가신 뒤에 금강산에 들어갔어요. 물론 돌아가신 뒤에 바로 들어간 건 아니고 서울의 절에서 천도한 다음에 끊임없이 그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자기 고향 외가 강릉 가는 길에 삐져가지고 똑바로 하지 않고 삐뚤어 금강 들어갔어요. 그래서 금강산에 있다가 2년 뒤에 자기 외가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무수한 자기의 이거는 기본적으로 유교적 지식인이 젊은 시절에 그냥 어릴 때는 막 가르치는 대로 교육받았다가 이제 머리가 크면서 이게 진짜 맞는 거야? 라고 자기를 되돌아보는
그러니까 유자로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중요한 시간이 바로 모친상 3년 장을 당하고, 제가 그렇게 이건 저의 주장입니다. 이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19살 때 많은 사람들은 매월당이 과거를 안 봤다고 생각해요. 과거 보지 않았다. 과거 공부하다가 왕이 찬다 소식을 듣고 뛰쳐나갔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건 추강 남용, 20살 어린 벗이 명확히 증언했어요. 19살 때 진사시에 응시했어요. 응시했는데 떨어졌어요. 5세 신동이라 하는 이 김지습이 과거 시험, 그것도 진사시 글 쓰는 시험, 거기에 떨어진 거예요. 거기 떨어져. 이게 문제적입니다. 왜 떨어졌어요? 물론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기본적인 삶에 대한 회의라든지 삶과 죽음의 문제, 뭐 이런 고민들이 있어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처럼 암기식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웬만큼 하면 다 붙어요. 근데 왜 떨어졌나? 이때 전필제는 공교롭게도 같은 진사시 시험장에서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전필제는 그때 시험 붙고 매월당은 떨어졌습니다. 전필제는 매월당은 4살 나이가 많은데 어쨌든 같이 시험 봤는데 하나 붙고 하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19살 때였고, 떨어진 뒤에 삼각산 중흥사에서 있는 도중에 이른바 단종이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세조 2년 단종 복위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성삼문을 비롯한 많은 충신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고, 그래서 그 이듬해 봄에 결국 전국 유람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유람의 길을 떠납니다. 문제는 오늘 말씀드린 이 진사시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왕의 찬탈은 우리가 많이 들었으니까 왕의 찬탈이 중요한 계기가 되는데, 왕이 찬탈 때문에 유람을 떠났다라고 해서 얘기하는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왕이 찬탈을 했다고 해서 다 떠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왕이 찬탈을 주도했고, 더 많은 사람들은 왕의 찬탈이 잘 됐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서 벼슬을 살았고, 그런데 왜 유독 매월당은 그게 잘못됐다, 나는 거기 가담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방랑을 떠났는가? 왜 매월당은 문제적인 생각, 문제적인 행동을 했는가? 이걸 밝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그냥 원인과 결과만 얘기했는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이걸 우리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이해하려면, 예를 들면 그 전에 이 매월당이 살았던 시대를 이해해야 되는데, 요거는 아까 말했던 요 벗이 남효원이 증언하고 있는 김지습은 본관이 강릉이고 나보다 20살 많고 자가 열경이고 호가 동봉이다. 이런 얘기를 쭉 풀어나가요. 이름이 김지습인데 진짜 할아버지가 지어줬는데 시습이라는 이름을 왜 지었는지 알겠죠? 무슨 뜻인지는? 논어에서 맨 첫 번째 줄 아니에요, 그죠? 하기 시습지면 불영여로하. 그래서 이름을 시와 습. 우리가 이름 지을 때 심혈을 기울이잖아요, 그죠? 내 아들은 또는 내 손자는 어떤 애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담을 텐데 이름이 예사롭지 않죠, 그죠? 너는 평생 논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라고 지어졌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자를 짓는데 자가 열경이에요. 자를 열경으로 짓는 이유도 알겠죠, 그죠? 자는 보통 이름자랑 연관을 보통 많이 짓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기 희습하면 열하게 될 거다. 마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야라고 해서 열자를 지었어요. 경자는 뒤에 이제 미칭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 논어, 이걸 알 수 있는 건 이걸 왜 이해되냐면 매월당의 집안은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까지는 무반 집안이었어요. 급인은 잘 모르겠고 무반이었습니다. 지금 무신
조선시대야 뭐 무신하면은 뭐 다 낮게 보지만, 그러나 조선 건국할 때, 그 다음에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문신과 무신은 그렇게 큰 차별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정도전이 조선을 건국한 다음에 한양을로 선도를 하고 경복궁을 짓고 근정전을 지은 다음에 근정전 양쪽에다가 지금 말하면 그 신하들 뭐 휴식하고 대기하고 뭐 회의하고 하는 건물을 졌어요. 왼쪽에다가 지은 것이 융문루, 오른쪽에 지은 것이 융무루예요. 그러니까 줄여가지고 문루와 무루를 지었어요. 임금이 부지런히 정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두 날개는 하나는 문이고 하나는 무다. 그래서 문과 무가 같이 가야 된다라고 정도전은 기획을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무신 가운데 영의정까지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조선 후기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조선 후기는 완전 문신의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근데 조선 건국 초기만 하더라도 문과 무를 같이 갔는데 점차 이제 무신에서 문신의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유교가 들어오면서. 그 할아버지들은 부모들 알았겠죠. 앞으로는 이제 무신의 시대는 혁명 시대는 필요하지만 이제 안정된 나라에서는 문이 중요해. 더군다나 지금 내가 태어날 때가 세종 17년, 뭐 해동 요순이라고 불리는 세종 시대에 태어났던 아이예요. 이제는 이제 문의 시대야. 그래서 우리 집안도 무신에서 이제 문신으로 갈아타야 돼. 그래서 너는 뭐 해라? 너는 공부해라. 근데 그거 언제부터인가? 그 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이름은 김일성이에요. 북한의 김일성 다르죠? 일성. 날마다 반성. 일일 삼성 있잖아요. 그죠? 논어에 나오는 거죠. 논어에. 그죠? 다른 사람과 일을 함께 할 때 내가 과연 내 마음을 다 했는가? 친구랑 사귈 때 과연 믿음으로 내가 그 친구를 사귀었는가? 내가 가르쳤는데 내가 잘 아는 걸 가르쳤는가? 늘 3번 반성해야 된다. 3가지 반성해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 일성.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도 논어에서 따왔고 아들 이름도 논어에서 따올 정도로 이제 이 집안의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문신으로서 성장해야 한다고 해서 아까 말했던 성균관으로 이사를 가고 그래서 이사한 뒤에 맨날 성균관 보여주면서 너 앞으로 여기 다녀야 돼. 그런 다음에 거기 대사성이든 사성 불러다가 공부시키고 해서 키운 그래서 임금까지도 이제 알게 됐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죠? 호가 동봉은 시간 없습니다. 동봉은 서울 동쪽 나중에 그 수락산에 거처하게 되는데 수락산이 한양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봉이라고.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17년에 태어났고 그러니까 세종 17년이면 세종 33년까지인데 세종 17년이면 그 조선이 절정을 찍을 때였어요. 이때야말로 정말 학문이 엄청나게 활기를 띠던 그 활기를 띠는 그 중요한 기관은 이렇게 나옵니다만 집현전을 만들어 가지고 집현전에서 대단한 학자들을 우대해 주는. 그런데 문제는 이 세종시대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는 정말 전국이 매우 안정됐고 세종시대에는 구테타 한 번 안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선비 한 명도 안 죽였다 할 정도로 아주 안정된 국가가 유지되고 있었고 태평성대고 이때야말로 정말 요순의 정치를 할 만한 때라고 생각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종이 죽으면서부터 이 조선이 걷잡을 수 없는 그래서 아들 문종이 즉위한 지 1년 남짓 돼 가지고 죽고 그 다음에 죽은 뒤에 보니까 외아들 하나 남았는데 외아들 나이는 아직 13살밖에 안 된 아이였고 그래서 이 단종에게 이른바 문종이 죽으면서 신하들 불러 모아놓고 얘가 너무 어리니 얘들 잘 돌봐줘 하면서 부탁을 그 당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3정승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황보인, 김종서, 남지 이 3사람한테 부탁을 하고 죽었는데 그 다 아는 것처럼 세종의 아들이자 문종의 동생이었던 수양이 결국
그 삼정승을 다 죽이고, 물론 남진은 그때 다행히 아파가지고 누워있는 바람에 살아났지만, 그래서 그 단종을 보호하라고 명을 받았던 고명 대신들을 다 죽이고 수양이 영의정으로 자기가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이제부터는 내 조카를 보호하겠다 라고 해서 이제 단종시대가 열리고, 그래서 결국 2년 만에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세종이 왕이 된 뒤에 자기 아들 의경세자가 있었는데 걔한테 많은 기세를 걸었는데 의경세가 갑자기 죽고, 그래서 둘째 아들인 예종이 얼떨결에 또 왕이 되고, 또 예종도 불과 1년 남짓 돼 가지고 또 죽게 되고, 그래서 예종의 아들을 보니까 3살밖에 안 됐어요. 안 되겠다. 그래서 죽은 의경세자의 아들로 왕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들을 보니까 둘이 있는데 한 놈은 17살, 하나는 12살. 누구를 해야 돼요? 17살짜리를 해야 되는데 12살짜리 동생한테 왕위를 줬어요. 그게 누구냐면 성종이야. 많은 사람들은 왜 월산대군한테 왕위를 형한테 주지 않고 동생한테 줬는가? 많은 사람들은 성종의 장인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한명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명회와 신숙주한테 얘들을 이제 부탁한다라고 해서 이제 그러니까 자기 사위니까 뭐 안 건들겠지 해서 이제 했다라는, 이 전국의 매우 불안정한 시대를 살았던 거죠. 이 김세습은. 그러니까 어린 시절, 그 젊은 시절에는 정말 세상이 너무 밝았어요. 열심히 공부만 하면 출세할 수 있고 자기 뜻을 펼 수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런 정치적 격변기를 겪으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 욕망, 야망, 이 권력 투쟁을 향한 이 야수와 같은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면서 유교에, 근데 그분들이 다 뭐 한 사람들이에요? 다 경전 공부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도대체 저 사람들 제대로 공부한 게 맞아? 아니면 지금 내가 공부한 게 맞는 거야? 라는 회의가 들 수 있겠죠. 아까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에 겹쳐서 이제는 이 자기가 배우고 있는 유교에 대한 또 현실 정치에 대한 이런 회의와 이런 것들이 그런 시대에 살았다. 라고 생각해요. 이건 뭐 시간에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넘어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떠나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왕위를 이게 서술한 사람마다 뭐 다른데 이것도 정리해. 어떤 사람은 계유정난 때 떠났다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고, 계유정난은 단종 1년에 생겼는데 그때 떠난 게 아니고, 정확하게는 또 왕위 찬탈 그때 떠난 게 아니고, 그로부터 2년 뒤에 떠나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확실한 거는 뭐냐면 노산이 3년 만에 왕위를 선의를 했고, 그런 다음에 이 율곡은 이때 김시습의 나이 21살이었고 삼각사에서 글을 읽고 있다가 어떤 사람한테 들었다. 어떤 서울에서 왔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거 워낙 민감한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율곡이 감춘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서울에서 왔다라는 말로 서울에서 지금 이런 정변이 일어났어 라는 이야기를 들려줬다는 것이고, 그래서 떠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 남효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을해년, 아까 말했던 요 왕위를 물려주는 그때인데 세조가 섭정을 했다. 아까 율곡은 선의를 했다 그랬어요. 그죠? 선의는 왕위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섭정은 뭐예요? 섭정은 임금이 뭐 너무 어리거나 임금이 너무 아프거나 했을 때 대신 하는 게 섭정이에요. 그래서 이 남효는 세조의 왕위 즉위를 인정하지 않고 섭정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미묘한 문제인데, 실제로 이 수양대군이 아까 단종 1년 겨울에 계유정난을 일으켜가지고 김종서 황본을 죽이면서 자기가 영의정이 된 다음에 내가 섭정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섭정은
매우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 제도예요. 섭정하면 누가 떠올라야 돼요? 누가 예? 우리 말고 중국에 주공입니다. 주공은 무왕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문왕이 있고 두 아들이 있는데 무왕과 주공이 있는데 형이 임금이 됐는데 무왕이 일찍 죽었어요.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3살짜리 왕이 된 거예요. 그게 성왕인데 많은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 동생이 왕위를 해도 무방할 텐데 그러나 이 주나라는 이른바 종법제도를 만든 나라예요. 왕의 계승은 장자로 상속돼야 된다. 나오는 이른바 종법제도를 만든 나라의 일원이었던 이 주공은 내가 왕이 될 수 없어. 그래서 우리 형의 아들 이 성종이 왕이 맞고 내가 대신 그러면 섭정을 한다. 그래서 이 성왕을 업고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깐나라기니까. 한 다음에 얘가 어른이 되니까 깨끗하게 이제는 조카님께서 나라를 다스려라 하고 자기는 물러났어요. 그랬더니 너무 고맙잖아요, 성왕이. 그래서 땅을 떼줬어. 삼촌, 그러면 저쪽 가서 다스리세요. 땅을 떼줬으면 그 땅이 어디예요? 산동반대에 조그만 땅을 떼줬는데 그게 노나람. 그래서 주공이 노나라를 세운 거예요. 공자는 그 노나라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공자라든지 육아에서 봤을 때는 주공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욕심이 생길 텐데 그 욕심을 없애고 이른바 나라의 종법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어린 조카를 성인 될 때까지 한 다음에 그거를 어른에 물려줬으니 얼마나 이게 바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공은 이른바 아까 말한 성군의 대열에 문왕, 무왕, 주공. 그래서 공자로 살아. 그래서 주공은 성인의 반열에 들을 수 있었던 바로 수양대군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아직 이 조카가 어리니 다른 성씨인 황보인이나 김종서가 하는 것보다 내 조카인 내가 우리 주공의 전례를 따라서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지켜졌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여러 차례 단정도 이야기를 해요. 수양대군한테. 그 주공의 전례에 따라서 나를 잘 보호해줘서 너무 고맙다. 앞으로도 계속 잘해주세요. 그런데 결국은 선위의 방식을, 선위는 또 아름다운 제도잖아요. 누가 했던 제도예요? 요임금이 자기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자기 아들을 보니까 너무 못났어요. 그래서 이 못난 아들한테 나라를 물려주면 나라가 망할 것 같아. 그래서 요임금은 이 나라를 위해서는 내 아들이지만 넌 안 되겠다.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한 신하 누구? 순임금한테, 신하였던 순임금한테 왕위를 물려줬어요. 순임금을 그렇게 좋게 본 이유가 뭐예요? 요임금이 테스트를 해봤다는 거예요. 재밌게 얘기하면 자기의 두 딸을, 아황과 여영 두 딸을 순한테 시집을 보냈어요. 그런데 아황과 여영이 둘이 서로 씨앗싸움을, 애정싸움을 할 만도 한데 전혀 안 싸우고 자기 남편 순임금을 진짜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같은 남자면 여자 둘을 안 싸우게 잘 할 정도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겠구나 해서 순한테 물려준. 그래서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고 신하한테 물려준 게 선위의 가장 빛나는 전통이고, 그 순임금도 또 보니까 자기 아들이 못났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했던 것처럼 나도 훌륭한 신하한테 물려줘야겠다. 그래서 물려준 게 누구예요? 우임금. 그러니까 요순, 우각 이런 인물들이. 그래서 우임금은 뭘 테스트한 거예요? 그 당시 황하에 물난리가 너무 많이 나는데 물난리를 어떻게 잘 해봐라. 처음에는 아들한테 시켰더니 아들놈은 그냥 물 홍수가 날 것 같아서 막 댐을 쌓아가지고 뚝을 쌓아가지고 홍수가 안 나게 처음엔 잘 했어요. 근데 이게
물길을 막다 보니까 나중에 더 큰 비가 오니까 뚝이 터져가지고 더 큰 피가 너 안 되겠다. 그래서 우한테 맡겼던 우는 막는 게 아니라 물이 잘 흐르도록 물길을 잘 내줘가지고 그다음부터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물이 잘 빠져가지고 그래서 너는 백성들의 마음이 가는 대로 잘 다스릴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우임금한테 넘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선 위의 전통은 요임금과 순임금이 했던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내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고 더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한테 넘겨주는. 그래서 요순우탕, 우임금과 탕임금은 뭐예요? 좀 다른 방식이었죠. 아까 말했던 그 무왕은 얘기했잖아요. 무왕은 그 포악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이 포악한 은나라의 마지막 군주 주를 벌하고 새로운 나라를 열은 이른바 구테타가 아니라 혁명을 했던 사람이고, 마찬가지로 은나라 탕왕도 한나라의 마지막 임금 거림금이 너무나 포악해서 걔를 제거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던, 은나라를 건설했던 사람 탕, 그 다음에 주나라를 건설했던 이 무왕. 그래서 선위의 전통을 보여주었던 요임금과 순임금, 백성이 도탄에 빠졌을 때 그것들을 제거해준, 또 혁명을 통해서 제거해준 탕왕과 무왕. 이게 요순우탕이 그래서 이 성군이 되는 건. 이 섭정인데 문제는 이 섭정을, 그 아름다운 이 전통인 섭정을 수양대군은 결국 지키지 않고, 처음에는 섭정한다고 해서 그 여기저기 되는 것도 다 용납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단종이 점차 성인이 되는데도 왕위를 물릴 생각을 안 해요. 안 되겠다. 이 수양대군의 욕심은 우리가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단종 복위운동, 흔히 말하는 이제 성사문을 비롯한 병자의 화라고도 부르는, 그게 그러나 그게 실패로 끝나고 다 죽어 나가면서 이제, 그러나 남이오는 이걸 썼던 데가 성종대 쓴 거거든요. 이 기록을 여전히 섭정이라고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게 드러났으면, 그러니까 남이오는 아까 그 매월당이지만 절을 해야 될 만큼 고마운 사람이지만 뿐만 아니고 성삼문, 박팽년 이런 사람들이 충신인데, 남효원의 기록이 없었으면, 남효원에도 뭘 썼어요? 육신전. 육신전을 써서 이 사람들은 역적들이 아니라 충신들이다라고 해서 육신전을 썼기 때문에 그 뒤에 이 책을 근거로 해서 끊임없이 성삼문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단종을 다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유신을 만들어낸 사람도 남효원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하늘에 떠받들고 있는, 이 향교에 떠받들고 있는 한원당 김경필, 일두 정여창, 수강 남효원 없었으면 그분들도 없어요. 유일하게 한원당과 일두를 기록으로 남긴 사람이 수강 남효원입니다. 절친해서 친구예요. 그 한원당과는 동갑, 내게 친구였고 절친한 친구인데 나중에 길이 갈라져가지고 이거 상이긴 했지만, 그러나 가장 남의 존경했던 친구가 한원당입니다. 나중에 문묘 종사할 때 다 이 기록을 통해서, 남의 기록을 통해서, 사후명에 놓고 그 기록을 통해서 근거를 삼아서 문묘에 배양되고 사육신으로 다시 복권되고, 대단한, 이 남효원은 대단한, 남효원은 이 지리산에 왔어요. 지리산 와서 지리산 일과라고 하는 기획록을 쓰는데 정말 눈물 나는, 그것도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요게만 해야 되는데 앞에 많이 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남효원이 수강냉화에서 이걸 아는 분도 있을 건데, 저 경기도 파주에 가면 숭의전이라고 있어요. 혹시 가본 분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 숭의전은 뭐냐면 고려의 임금 5명을 모셔놓은 사당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숭의전을 지은 사람이 의를 숭상한다는데, 이거를 지은 사람이 문종입니다. 뭐 태조 때도 있었지만 태조 때는 좀 자그마했었는데 유명무실했다가 문종 때 숭의전을 대대적으로
지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임금을 모시고 그 다음에 그 제사 지낼 후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후손이 없어요. 후손 집은 지어놨는데 제사 지낼 후손이 없는 거예요. 왜 없어요? 다 죽였기 때문에. 조선의 가장 큰 흑역사가 그 사건인데 왕씨들 다 죽이는 사건인데 처음에 아까 얘기했던 즉위교서에서는 제2조에 왕실은 잘 보호한다는 게 2조였어요. 근데 끊임없이 역모가 일어나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 죽여야 되겠다. 왕씨들을. 그래가지고 이제 죽이는데 다 흩어져 있으니까 다 죽일 수가 없잖아요. 다 모여라. 모이면 내가 좋은 땅, 좋은 데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줄게. 해가지고 선전을 했어요. 그래서 왕씨들 다 모이면 내가 강화도하고 저 거제도에다가 너희들이 안식처를 줄 테니까 너희들끼리 아주 아름답게 모여 살아라. 그러니까 이제 왕씨들이 숨어 살다가 가야 되겠다. 섬에도 가야 되겠다 해서 다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강화도로 갈 사람, 거제 갈 사람들 나눠서 배를 타고 가는데 가다가 중간에 배 밑을 뚫어가지고 다 수장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왕씨들이 다 죽어요. 그때 안 갔던 사람들도 무서운 거야 이제.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다 자기의 성을 바꿨어요. 왕씨에서 유명한 얘기잖아요. 왕씨에다가 뭐 옥씨로 바꾸든지 밭전짤로 전씨로 바꾸든지 해서 왕씨가 없어요. 이 집은 줘놨는데 제사지는 후손이 없는 거라 나오려도 안 나와. 당한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침 저 충청도에서 싸움이 났어요. 농부끼리 싸웠는데 이 밭주쪽 가지고 싸우다가 한 사람이 관가에 고발을 했어요. 사실은 저놈이 왕씨인데 성씨를 속여가지고 살고 있는 거다. 저 처벌해달라. 라고 해서 이제 관가에 고발을 했는데 그때 조정에서는 왕씨를 찾으려고 혈안이 돼 있었어요. 마침 왕씨가 있다는 거야. 불러올려라. 그래가지고 불려갈 때는 겁먹었겠죠. 그런데 갔더니 정삼품벼슬을 줬어요. 네가 앞으로 이제 이 숭의전을 책임져라. 그래서 왕술례라는 사람, 실록에도 여러 번 등장하는 사람이 아주 운 좋은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농사 짓다가 죽을 뻔하다가 결국 벼슬하고 이제 왕실에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이제 제사를 건물도 짓고 후손도 찾았으니까 조선으로서는 얼마나 뿌듯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단종 1년인데 아버지가 그걸 하다가 성사를 못 시키고 죽는 바람에 아들 단종이 왕이 돼가지고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즉위한 다음 해에 이제 완공 기념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사시 시험 문제로 숭의전이라는 제목을 내걸고 여기에 대해서 시험을 써봐라. 라고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럼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답이 정답이 뭐겠어요? 대단하시다. 이 전 왕조의 왕씨들을 이렇게 우대해 주시니 정말 칭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 사업인데. 답안지가 어쨌든 김시섭은 숭의전이라고 하는 것이 마전현에 있는데 대대로 그 집을 세금을 면해 주었다네. 그래서 이 시험 답안 읽고 입구만 보여주고 그다음부터는 쓰지 않았어요. 알 수가 없어. 뭐라고 썼는지는. 근데 아까 떨어졌다 했잖아요. 그럼 뭐라고 썼길래 떨어졌을까? 이게 연구자 영역이겠죠. 짐작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이 추강남영과 매월당 김시섭은 정말로 흔히 말하는 삐딱한 역사관을 가진 사람. 그걸 좋게 말하면 비판적 역사 의식인데 이 남영호는 뭐라고 했냐면 요순우탕은 만고의 죄인이다. 성군이라고 했잖아요. 육아의 최고 성군들인데 남영호는 만고의 죄인이라는 거예요. 또는 다른 데 만고의 역적이라고도 그래요. 왜 만고의 역적이에요? 요순우탕이. 그 뒤에 나라를 빼앗는 자들은 다 요순우탕을 빌린다는 거예요. 무력으로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왕위를 쟁취한 놈들은 나는 탕왕과 무왕의 전례를 따라가서 백성들의 고통을 내가 덜어주려고 한 거지 내가 욕심때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하고 또는 윽박질려가지고 왕위를 빼앗은 사람들은 요 임금과 순임금의 그 선의 방식으로 내가 물려받은 거야 그냥.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 빼앗는 이 역적들의 구실이 되어주고 있다. 김치수도 시를 쓰면서 탕왕과 무왕이 그 뒤에 구테타 일으키는 놈들의 명문을 만들어주고 있다. 라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3대 이하로 나라를 여는 자들은 반드시 도적 놈들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가적 이 성군의 이 계보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려요. 이게 보통 사람은 저는 이런 인식 못 찾았어요. 근데 어쨌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양대군이 섭정이라는 방식으로 또는 서원이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주공의 방식으로 또는 요순의 방식으로 섭정과 서원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정당화했지만 매월당은 그 본질을 꿰뚫고 있는 게 넌 옛날에 그 성인들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너는 네 정치적 욕심들을 그렇게 은폐하고 미화시키고 있는 것이지 난 다 알아 라고 답안지를 썼던 것 같아. 그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 그 이유 참 슬픈 일인데 엄마는 몰랐을 거예요. 여기 맨 마지막에 이게 동목육가인데 이것도 아까 맨 마지막에 강릉으로 가서 자기의 삶을 회고하는 시를 6편을 써요. 동봉은 자기 호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삶을 6편의 시로 쭉 읊었는데 그게 동목육가인데 그 제4수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쓴 거예요. 어머니여 맹자 어머니 같은 어머니여 슬프고 애달프게도 나를 기르시니 3번씩이나 동네를 옮기셨네요. 성유한 북쪽으로 옮겼다는 거죠. 일찍부터 내게 공자를 배우라고 이름이 시습이었잖아요. 그죠? 공자를 배우라고 하셨으니 유학의 도리로 요순시대를 회복시키길 바라셨던 거지. 어찌 알았으랴? 선비라는 이름이 도리어 내 삶을 그르쳐 10년 세월 변방길을 분주하게 떠돌게 될 줄을. 선비라는 이름. 자기가 배운 거는 선비라는 이름에 욕되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어릴 때. 그런데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는 거는 선비라는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정치적 욕망, 야망들을 채우려는 이 공신들의 시대. 이걸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던 거예요. 내가 배운 게 있는데 내 배운 거를 포기하고 걔들과 영합할 수 없지.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가 나를 그래 바르게 살아라 막 가르쳤어. 그 가르친 것이 결국은 나를 이렇게 평생을 만약 그렇게 안 가르치고 적당하게 야 봐가지고 잘 이렇게 가르쳤으면 잘못 잘 살았겠지. 천재였으니까. 그런데 똑바로 살아라라고 가르친 것이 도리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엄마를 후회하는 건 아니죠. 엄마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까마귀 보면서 반포보은하는 까마귀 보면서 마지막은 이 매천 황현의 절명시 나라가 합방될 때 그걸 용납할 수 없어서 스스로 아편덩어리를 먹고 목숨을 끊은 매천 황현의 마지막 절명시 유언이죠. 유언을 시로 남겼는데 자기 죽는 이유가 식자인 글 아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기엔 참으로 어려운 거구나. 뭐가 옳은지 뭐인지 알아요. 알면서 모르곤 할 수 있는데 아는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부귀영화를 쫓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면 올바른 지식인의 도리를 따라야 되는지 이 길은 천지 차이일 수 있겠죠. 그죠? 이거는 매월당 김지습이 왜 백세의 스승이라고 불렸는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그걸 물어보고 있다. 네가 하는 행동이 정말 네가 배운 원칙대로 하는 거야? 아니면 네 편하자 하라고 하는 거야를 끊임없이 물어본다. 물어보기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매월당이 가장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사람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업적을 남기지 못했지만 바로 그 지점들을 정확하게 짚어줬던 그리고 몸으로 행동했던 그것은 율곡이 얘기했던 것처럼 백세의 스승이 되기에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도 좀 들어야 되는데 또 시간을 넘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